천백만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예,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초에 증시가 약간 좀 공기가 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일단 최근에 발표된 CPI 6.5%로 좀 빠르게 둔화가 됐고,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뭐 커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골디락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여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제 또 이제 천백만 TV라고 개인 이제 유튜브 채널을 조그맣게 취미삼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는 2023년 금년 상반기는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그리고 이제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이제 제가 하반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상반기 한 3, 4월까지는 그래도 계속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논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저는 지난번에 여기 10월 말에 한번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22일에 이제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 사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가 주식시장에 이제 뭐 2000이 깨지네 막 굉장히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그 시절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10월 달이면 이제 10월 22일이면 이제 그때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많을 때였거든요. 그때 뭐 2000이 깨지네 막 이런 그런 시기였는데, 유튜브 보면은 뭐 주식을 다 팔아라 막 이런 서밍도 많았고.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정말로 바닥이었더라고요. 이제 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10월 21일자 월스트리트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요거 이제 그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 기사인데, 이 기사를 제가 보고서 이제 사실 어떤 기사를 보면 어떤 또 누군가가 말을 하면 이제 숨겨진 이렇게 행간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숨겨진 행간을 해석하자면,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이 기사는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긴 힘들다, 사실상은. 그것이 연준의 속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산시장이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산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심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연준이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즉,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다. 사실 이런 게 이제 연준의 고민이라는 얘기였는데요. 결국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고백을 사실상 연준이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는 연준이 통화긴축을 심하게 하기는 어렵다. 사실 이런 신호로 제가 그 당시에 10월 21일 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1일 날 주가가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연준이 통화 긴축을 완화한다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할 경우에는 자산시장 폭등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파월 의장이나 연준 멤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란 게 실제로는 긴축을 계속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계속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사실 그렇게 해서 입으로만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할 것이다.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연준 멤버들의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에 속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준 멤버들의 발언 때문에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등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큰 방향은 이때 정해졌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미 바닥은 나왔고, 향후에는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23년 상반기는 2022년보다는 아무래도 더 좋을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2023년 상반기 한 3, 4월까지는 주가가 좋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이 기사가 그냥 기자가 무슨 자기 혼자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연준과 교감해서 쓴 그런 기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약간 상저하고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반기가 좋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자산시장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줄기차게 이제 얘기를 했고 제 유튜브에도 그렇게 해놨는데요. 근데 이제 증권사들이 모두 다 이제 상저하고 뭐 이런 예측을 했길래 이제 저만 너무 청개구리처럼 생각하나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도 저는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아직 멀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상반기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연준이 계속 인플레가 높네, 뭐 CPI가 높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PI가 잡히니까 이제 지금은 들고 나온 게 또 고용입니다. 고용이 이제 CPI 얘기는 안 해요. 이제 떨어지니까. 고용이 너무 견조하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릴 여력도 되고 통화긴축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것이 연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연준의 태도가 자산시장 상승에 그 발목을 잡아왔는데, 그런데 정말 그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좋을까? 사실 이건 한번 제가 보기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 미국 기업들이 지금 해고를 단행하고 있고 점점 규모는 커지고 있고, 어저께 보니까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10,000명 감축한다는 기사가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다음에 아마존도 추가로 또 그때는 10,000명인데 지금 18,000명 감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더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용이 좋을 수 있겠느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건 이제 그 생각이고, 요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보면은요. 이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게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12월 13일에 그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 보면은 그 2022년 2, 4분기, 여기 네. 4월에서 6월 사이에 네. 그 일자리 증가율이 0%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일자리 증가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분기는 아직 분석이 안 끝나서 여기 자료를 못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옆에 그 빨간 제가 줄을 쳐놨는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그 고용노동청에서는 그 당시에 2, 4분기에 112만 1,500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는 겨우 1,500개의 일자리만 증가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럼 필라델피아 연준의 분석에 의하면 1,500개의 일자리 증가만 있었을 뿐인데, 왜 그 노동부에서는 112만 1,500개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느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고용노동청 통계에는 단순히 몇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그것만을 통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비농업 고용지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수입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밤에 이제 배달의 민족 그 배달 알바를 합니다. 그럼 일자리가 2개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편의점 알바하고 배달도 하고 택시 운전하면 통계상 일자리는 3개가 되는 겁니다. 중복으로 잡히네. 네. 그래서 고용노동청에서 발표한 일자리 수는 112만 1,500개인데, 한 사람이 여러 개 일을 하는 거는 이걸 다 늘어난 일자리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늘어난 일자리가 몇 개인가 봤더니 1,500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 최근에 그 고용지표를 보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예를 들면 12월 비농업 고용지표에 의하면, 자, 제조업에서는 8,000개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레저와 적객 분야 같은 경우에는 67,000개 일자리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절적 특성이 물론 있습니다. 통상 그 연말에는 그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니까요. 하지만 또 달리 보면은 여러 개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정규직이던 사람이 해고를 당해서, 파트타임으로 호텔 청소하고, 저녁에 배달 알바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원래는 하나의 일자리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비농업 고용지표상으로는 3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개의 일자리 창출된 게 아니고, 하나의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농업 고용지표를 발표한 후에 보면 우리나라 그 신문이나 방송 매체 이런 데서는 일자리가 예상보다 좋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상보다 좋았다는 일자리는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하는 거는 좋은 일자리에서 나쁜 일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급격히 둔화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고용 관련해서 겉으로는 좋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필라델피아 자료 같은 거를 연준이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 인플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또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연준이 금리를 뭐 조금씩 길게 올릴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높게 올리기는 힘들고, 통화긴축을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내보내는 건 사실상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연준이 이런 얘기를 겉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시장은 현명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연준의 속내를 다 파악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제 말이 틀리고 그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굉장히 좋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안 옵니다. 왜냐면 고용이 그냥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고용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연준의 말대로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많이 소비하는데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설사 또 연준의 말대로 고용이 좋아져서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면 경기 침체는 안 올 거고 결국 자산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2023년 상반기 자산 시장은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반기 자산 시장의 강세를 예상했고요. 그 일각에서는 이제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부분 증권사들과 주식 전문가들이 이제 상조 하고를 예측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증권사들은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주식은 하락할 거고 하반기에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식 시장의 속성은 또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에 의한 실적 악화가 있고 연준의 태세 전환에 의한 긴축 완화가 있다고 치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연준의 태세 전환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예.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도 금융장세가 펼쳐지면은 주가는 오르게 되고 이건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 경제는 박살이 났지만 주가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저 보면 이제 12월 21일에 완전히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2018년 12월 21일에 왜 이게 바닥을 찍고서 그다음에 상승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날이 바로 이제 연준에서 긴축 완화를 이제 하겠다는 신호를 내보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이제 큰 상승을 준 것은 연준의 긴축 완화에 의한 그 금융장세의 결과이지 이것이 무슨 경기가 회복돼서 주식시장이 큰 상승을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주식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준이 태도만 바꾼다면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주가는 무조건 오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 얘기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걸 이제 반영해서 주가가 내려온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뭐 실제로 고용이 질이 안 좋냐 아니면은 뭐 그걸 떠나서 일단 고용 데이터가 견조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서비스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때 동안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빠진 그런 부분에서 더 빠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사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하반기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이르니 네. 그렇죠. 앞으로 나온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예. 그리고 상반기에는 또 연준이 또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느냐 좀 그 스케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저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죠. 네이버에 관련해서. 근데 네이버가 최근에 약간 깊은 조정을 좀 끝내고 네. 2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돌파를 좀 목전에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네이버에 대한 전망이 어떠한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기 달란트에 출연해가지고 네이버에 대해서 정말 장황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더 이상 네이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뭐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때 영상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네이버가 아마 미래에는 시가총액이 2등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에도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네이버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진 이유는 성장성이 앞으로 지금도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간단히 이제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몇 가지만 짤막하게 첨부를 하자면 네. 그 메타버스 플랫폼 이 제페토가 그 이미 미국의 그 메타죠. 미국 플랫폼 메타를 그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외국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IT 전문지 베르딕트가 메타가 판을 벌인 메타버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승기를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네이버의 제페토를 얘기하는 거고요. 웹툰의 경우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새 시장을 만들어낸 네이버 웹툰은 넥스트 마블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프랑스 MBA 교재에 실렸습니다. 이게. 예. 예.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네이버 웹툰이 왜 넥스트 마블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주가를 떨어뜨렸던 결정적인 게 포시마크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너무 비싸게 샀다고 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쓰는 바람에 이제 네이버 한 차례 크게 이렇게 가격이 주가가 곤두박질 쳤는데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거와는 좀 달리 그 네이버와 포시마크 양사 간의 시너지를 보일 조짐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 그 포시마크 CEO가 그 미국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포시마크 CEO는 네이버의 커뮤니티 운영 능력을 본 것이 네이버와 거래를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뭐 거래를 하게 된 뭐 하나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양사 간의 시너지가 클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1등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고거래는 요즘은 단순한 중고거래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 당근마켓을 저는 이용한 적은 없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못지않게 커뮤니티가 요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포시마크 CEO는 그런 커뮤니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바로 네이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이버는 라인이라든가 뭐 네이버 카페, 뭐 네이버 밴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운영에 상당한 노하우를 쌓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존 포시마크의 그 사업에 네이버의 커뮤니티 능력을 합하면 양사의 시너지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포시마크 CEO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이제 그 외에도 뭐 클라우드, 웹툰, 핀테크, 이커머스 뭐 이런 주력 산업들이 아직도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이버의 그 성장성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돌발 질문이긴 한데, 네. 그 약간 뭐 최근에 그 카카오 뭐 데이터 센터 뭐 화재 이런 걸로 해서 막 서비스 장이 일어나고 해서 막 네. 플랫폼 그런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뭐 규제 원래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네. 약간 흐지부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다시금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약간 규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네이버가 예를 들면 그런 그 국내에서 하는 사업에 한정돼 있다고 하면은 저는 관심을 안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사실 상당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하는 이런 그 플랫폼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네이버의 사업은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네이버가 성장성이 크다고 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성장성이 그렇게 뭐 있긴 하지만 엄청나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이제 사실 네이버가 이제 해외에서 사업을 앞으로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펼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제가 보기엔 최수연 대표가 일단은 미국에서 그 대학 공부를 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그 M&A 전문가고 변호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해외에서 M&A를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최수연 대표를 CEO로 임명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네이버의 성장 동력은 해외에서 나온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규제가 뭐 영향을 받겠지만 그게 결정적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웹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내 사업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 다 같이 플랫폼 그 기업으로 묶는데 그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아무래도 국내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은 나중에는 해외 진출하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내 사업은 더 이상 벌릴 생각은 없고 사실 해외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장성 자체가 해외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뭐 약간 좀 직구적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2위가 되는 네. 그런 시점을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보시는 거예요? 글쎄 뭐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다른 회사들이 일단 삼성전자는 뭐 거의 넘사벽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치고 네. 사실 다른 업체들은 그 일단은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제조업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회사들은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업들은 아무래도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네이버 이런 데는 그 플랫폼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계속 이렇게 M&A를 하면서 이렇게 그 사업을 넓혀나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이버가 앞으로 사업 규모는 훨씬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주도주로 자리했던 2차전지 주식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까지 넘어섰다가 네. 한 40만 원대로 좀 내려온 네. 상황이고 네.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차트 추세선을 봤으니까 좀 깨졌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한 20% 많게는 3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2차전지는 좀 끝났다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도 많이 틀리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당분간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으로부터 약간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차전지 관련주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통상 2단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첫째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둘째는 회사가 이렇게 그 성장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인정해줘서 높은 PER을 용인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PER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또 PER이 높아지면서 상승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장주의 주가는 매출과 이익에 비례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PER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라는 것은 이익의 증가, 그다음에 PER 증가라는 두 개의 그 엔진, 이 엔진을 달고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익이 증가하면 이익 때문에 주가가 10배 오르고, 또 PER이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PE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또 10배 오르고, 그래서 이제 100배짜리가 나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실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자료를 찾다가 요게 딱 좋은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왔는데, 자, 북미의 MTY 푸드스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100배가 올랐습니다. 성장주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여주기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자, 이 회사를 보면은 2003년에 매출이 1,200만 달러였고, EPS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 10센트에 불과했고, 주가는 34센트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폭발적 성장을 해서 10년 후엔 2013년에는 매출이 1억 달러를 넘어섰고, EPS가 1.34, 주가는 34.34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자, EPS는 10년 동안 13.4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정확히 101배가 올랐습니다. 예. 이익은 13배가 늘었는데 주가는 왜 100배가 올랐느냐. 이것은 시장주에서 성장주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인정이 되는 PER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사가 성장할 걸로 봤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앞당겨서 미리 반영을 한 것이죠. 성장주의 전형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우선 성장성을 반영해서 주가를 왕창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성이 조금이라도 둔화된다는 그런 어떤 낌새가 보이면은 시장에서는 PER을 급격히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좋은 예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자, 이게 이제 SK텔레콤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주였던 SK텔레콤입니다. 자, 여기 1990년대 초반에 397원이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서 2000년에 87,475원까지 상승. 무려 22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원인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의 주가 상승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발적 매출 증가와 이익 증대, 그리고 성장성에 따른 높은 PER의 인정,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SK텔레콤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그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가 흐름을 왜 보이냐면 시장에서 이제 SK텔레콤의 성장성에 의문을 표시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높은 성장 프리미엄을 걷어내고 이제 높은 PER을 인정해주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 그러면 자 2000년보다 지금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고 회사가 나빠졌느냐?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 매출이나 이익은 그때보다 좋아졌지만 지금은 단지 높은 PER을 성장주로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PER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높은 성장성을 인정해서 높은 PER을 줄 때 그때 파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장주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성장주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근데 성장주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실적이 얼마나 투자자의 기대치에 부합하느냐 아느냐, 사실 이게 이제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면 지금 어디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2차전지 관련 회사가 앞으로 몇 년치 물량을 수주했고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고 이익이 얼마나 증대할 것이고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주가 측면에서 저는 이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투자자들이 고성장을 다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실적이 그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미 이제 높은 PER을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 고성장은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매출과 이익이 늘어도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2023년 2차전지 관련주들이 투자자의 그런 높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저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할부로 자동차를 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자동차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이제 자동차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태가 당분간 풀리지 않고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팔리지 않는 상태에서 2차 전지 주식만 상승하기는 무리가 있고, 또 대장주라고 하는 테슬라는 이미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꺾인 상태에서 밑에 주식들이 영원히 계속 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2023년에 조금 빠졌다고 들어가기엔 상당히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매수를 하더라도 절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본인이 생각해보고 검증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막 성장성이 꺾였다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그런 팩터로 인해서 약간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고 예상치에 부합하기도 힘들고 전방 시장인 자동차산 자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 내지는 조정받는 구간을 거칠 것이다지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영원히 끝났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좀 약간 생각을 좀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괜찮은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 뭐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이라고 보기에 좀 애매하긴 한데 워렌 버핏이 반도체 주식이 상당히 안 좋을 때 TSMC를 좀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또 워렌 버핏이 TSMC를 샀는데 또 두 기업은 좀 경쟁 관계죠.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엔 둘 중에 어떤 회사가 매력적이지? 네. 저는 사실 개인적인 물론 생각이지만 저는 이거는 사실 저는 답을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TSMC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 회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제 IDM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팹리스는 뭐 다들 이게 방송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생산을 하지 않고 이제 설계만 하는 업체를 말하고,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와 같은 회사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IDM은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2023년 메모리 시장이 뭐 좋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2023년 말까지 뭐 가격 하락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고 사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걱정을 하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깊어졌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클리컬 산업이라 뭐 불황이 있으면 또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 산업의 커다란 그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걱정하는 거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그 과거에는 그 어떤 표준화된 그 생산 능력으로 대량 생산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라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고성능의 이게 반도체를 그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구하던 그런 모델과는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산업 자체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뭐 DRAM이나 NA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된 규격으로 딱딱 대량 생산을 하던 거였는데,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이끌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AI 이런 것들은 이제 설계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공정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반도체 산업의 흐름은 이 IDM 종합 반도체 회사 중심에서 팹리스 또는 팹라이트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팹라이트는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가 이런 그 생산 설비 투자는 하지 않고 이제 그 팹리스 회사로 전환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뭐 일본, 뭐 유럽 이런 데의 그 유명한 그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팹라이트 방식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점점 파운드리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파운드리가 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최강이 될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그 과거 영광을 되찾으려면 이제 반드시 TSMC를 쫓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거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쉽지 않은 걸 떠나서 상당 기간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전형적인 장치 산업이고요. 장치 산업은 1등이 한번 정해지면 2등이 1등을 따라가기는 그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게 이제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란트에 와서도 제가 지난번인가 한번 설명을 했던 자료인데, 제가 간단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런 건데요. 장치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그 고정비가 80이고 변동비가 20%면 그 A와 B의 시장 점유율이 50일 경우에 각각의 원가가 100원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A의 시장 점유율이 어떤 이유로든 65%로 올라가고 반대로 B가 시장 점유율이 35%로 떨어졌다. 그럼 A의 원가는 81원이 되고 B의 원가는 134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의 시장 점유율이 바뀌었는데 그 B의 원가는 A 원가보다 65%가 더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장치 산업은 이익의 판매량이 이익이 그 판매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TSMC 원가는 삼성전자 원가보다 굉장히 낮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따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실적 발표를 좀 찾아봤는데 네. 보니까 TSMC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3조 원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4조 3천억 원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TSMC의 33%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는 TSMC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뭐 환상적인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40%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년에 50%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까 요 앞에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조금만 변하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장치 산업인데 그럼 TS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판매 단가를 낮춰서 치킨 게임도 할 수 있고 R&D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경쟁업체하고 기술 거래를 더 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사 같은데 보면 이제 마치 삼성전자가 TSMC 막 쫓아가는 것 같이 하는데 저는 사실 당분간은 어렵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워런 버핏도 TSMC 주식을 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무슨 반도체만 있냐, 핸드폰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뭐 통신 장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운드리에서 큰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삼성전자 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 주식시장에 상승을 하면 어차피 삼성전자도 오르긴 하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TSMC의 경쟁력이 확실히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각되긴 하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뭐 고점 대비 한 70% 정도 하락한 상황이에요. 뭐 거의 $100 수준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뭐 한참 남았죠 아직. 티도 안 납니다 올라간 게. 자, 한때 자율주행 전기차 뭐 대장주라고 불렸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1000조가 넘기까지 형성이 될 만한 엄청난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크게 급락을 해서 야 진짜 성장주 투자는 위험하구나 라는 것들을 실감나게 하는 그런 종목인데 만약에 미래의 자율주행 뭐 전기차 시장에 투자한다면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아마 투자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완성차 업체로 3개를 꼽습니다. 저는 그 테슬라하고요, 애플하고 테슬라, 애플, 도요타 이 3개를 꼽습니다. 아, 도요타요? 네, 저는 이 3개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엉뚱한 생각이냐 이런 얘기들 하실 텐데 이제 이게 제 생각인데 물론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한 뭐 5년 이상 그렇다는 건데요. 자, 그럼 저희 시각에서 바라볼 때 미래의 자율주행과 전기차 이런 시장은 이런 데에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현재는 테슬라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이 투자 적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성장률은 70% 빠지는 거 뭐 그런 거 뭐 자주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은 사실 제가 제가 첫 번째 책을 쓴 게 제가 정확히 2019년인가 그때 하여간 그 책을 원고를 썼는데 애플이 아마 그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그 후로 진짜로 했지 않습니까? 성과는 있으시네요. 네, 그게 이제 그 산업을 좀 보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애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실은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자, 제프 윌리엄스는 자동차는 궁극의 애플 부사장입니다, 이분이. 자동차는 궁극의 모바일 기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그의 시각이 그 당시에는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자동차의 핵심 특성은
기존 자동차하고 완전히 다르게 스마트폰하고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 CPU가 존재하고 자동차는 CPU가 존재하고 OS를 통해서 제품을 통제하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죠. 이거는 현재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래 자동차가. 네네. 그리고 같은 하드웨어라고 할지라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전혀 다른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기존 자동차와는 달리 현재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겁니다. 뭐 배터리, 센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대폰하고 특성이 가깝지 자동차와는 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 특성들은 현재 스마트폰의 특성이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특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특성들은 IT 산업자들이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지만 기존 자동차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이 스마트폰의 특성을 가진 미래의 자동차,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애플하고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에서는 결국은 잘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그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 애플은 핸드폰 시장에 이제 뒤늦게 뛰어들어서 뭐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켰는데, 애플이 핸드폰 시장에 뛰어들 때는 노키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누구도 애플이 노키아를 무너뜨릴 걸로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애플이 최강자가 됐고, 사실 그래서 애플의 역량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미래 자동차에 있어서는 아까 그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설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거는 이제 애플이 세계 최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또 그 OS도 잘 만들지 않습니까? 뭐 iOS 이런 거 만들었고, 그래서 OS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애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에 접목될 때, 저는 애플이 자동차 시장의 강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와 애플은 그렇다 쳐도, 토요타는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요. 제일 궁금해. 이제 그래서 토요타를 미래 완성차 업체의 리더로 생각하는 게 좀 의아할 텐데, 제가 토요타를 꼽는 이유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배터리요? 네,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배터리 시장은 토요타가 패권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저를 괴롭히는 거는 이제 파나소닉의 움직임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파나소닉은 토요타하고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기 때문에 네. 사실 거의 한 몸체라고 비슷하다고 토요타와 파나소닉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파나소닉은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회사였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테슬라와 파나소닉은 서로 독점적 거래를 했었고요. 네바다인가요? 거기 기가팩토리도 사실 파나소닉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같이.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러고 나서 그 파나소닉한테 배터리 공장 또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파나소닉이 일거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네, 안 만들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파나소닉하고 독점적 거래를 했었는데 테슬라가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데로 거래선을 넓혀갔던 거죠. 그리고는 파나소닉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작해야 지금 기가팩토리 라인 증설하는 거 천억 들여서 이제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그 배터리 회사였는데, 그 최고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공장 같이 만들자고 해도 싫다 그러고, 새로 공장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2차 전지가 그렇게 전망이 밝다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도 하고 신규 공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제 사실 저는 이 생각이 저를 이제 계속 괴롭혀 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이건 또 제 생각입니다. 전고체의 상용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고체 일단 진행상은 파나소닉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타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언제 나올까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왜냐하면 내부에서 직접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생각보다 빨라져서 지금 리튬이온 공장 배터리를 만들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본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전고체의 상용화가 예를 들면 지금 빨라져서 예를 들면 한 3, 4년 후에 나오는데 지금 공장 질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리튬이온. 사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 말고는 저는 잘 설명이 안 돼요. 파나소닉 움직임이. 네. 근데 자, 토요타는 이미 2000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0분 만에 충전이 완료되고 한 번 충전에 5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이미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이제 남은 거는 이거를 상용화로 완성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 배터리 관련 아까 전문가들이 이제 그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도요타나 파나소닉 내부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외부 사람은 잘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아니면 파나소닉이 왜 배터리를 만들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고 해서 당장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계열 배터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동안은 계속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류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도 일단 배터리 패권은 전고체를 만드는 업체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패권은. 자, 근데 저는 그래서 이미 도요타가 전고체는 현재 모든 업체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고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다른 회사는 못 만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알기 쉬운 예로 그 김치냉장고 김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머니들이 얘기하면 김채를 사용하면 김치 맛이 가장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무슨 김치냉장고를 못 만들어서 김채보다 떨어지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기술로 봤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특허 때문입니다. 김채가 최초로 그 개발되면서 그 김치 맛을 숙성하는 뭐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특허로 걸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이나 LG에서는 그 특허를 피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김치 맛이 김치보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안 하는데, 그 이제 운동도 할 겸 해서 이제 버스나 지하철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갔다가 이제 도요타 하이브리드를 렌트해서 운전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쿠오카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뭐 나가사키도 가고, 여러 지방을 운전하고 다녀서 3박 4일 동안 꽤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된 휘발유가 그 8칸 중에 2칸만 사용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3시간씩은 운전을 했거든요. 3박 4일 동안. 근데 4분의 1 탱크밖에 이게 소비가 안 된 거예요. 야, 그리고 자동차도 편리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자동차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도요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 다른 어떤 자동차에서도 도요타를 쫓아올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기가 최초로 개발했잖아요. 네, 최초로 개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다른 데가 기술이 뒤져서 이거 아니고 특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세계 최초로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관련 특허를 먼저 출연을 해봤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이 특허를 피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가 만든 게 처음 했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썼는데 이걸 효율적인 방법을 못 쓰고 자꾸 비효율적으로 앞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에 만든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에 밀리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전고체 배터리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요타는 그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재 기술도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허를 거의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의 4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나소닉도 상당히 갖고 있어서 아마 두 회사를 합치면 아마 50%가 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연구하면서 중요한 특허는 다 걸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연구원이 한 얘기를 보니까 전고체 관련 그 2차 전지 그 관련 연구원들이 도요타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방법이 없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고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이미 넘어간 문제고 개발되는 건 거의 확실한데 언제 되느냐에 사실 이런 문제만 남은 상용화 이제 상용화. 예. 그런데 모든 핵심 특허는 다 도요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도요타 특허를 피해가면서 이제 전고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쉽지도 않지만 설사 만들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니까. 자, 그런 점에서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도요타가 석권했듯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시장도 도요타가 사실상 그 리딩 업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핵심 특허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배터리는 자동차에 있어서 단순히 그 부품의 하나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거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게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배터리의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도요타가 될 거기 때문에 도요타가 앞으로 그 자동차 완성차 리딩 업체를 이끌어 갈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 수소차 관련해서도 중요한 특허는 도요타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수소차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네. 이건 왜 그러느냐? 네. 도요타가 그 관련 특허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그 수소차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네 특허를 다 무료로 아무나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 수소차를 굉장히 잘 만드는 거고, 만약에 토요타가 그 특허를 그대로 묶어버렸으면 지금 현대차는 그렇게 잘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터무니없다 이런 생각을 해도 좋은데, 만약 이제 제 말이 옳다면, 자, 테슬라 외에 지금 이 자율주행 뭐 전기차 부분에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또 테슬라를 제외하고 지금 자율주행 거의 포기해가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다들. 거의 약간 그 레벨 4는 사실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는 여전히 도전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테슬라는 또 압도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 앨런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게 로보택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보택시를 하려면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필요하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를 했는데, 저는 이게 과거 애플의 그 가격이나 이런 거 좀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애플이 모든 핸드폰 주제를 싹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치킨 게임을 통해서 반도체 업체, 메모리 업체를 싹 정리해버렸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자동차 업체를 정리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테슬라의 가격 인하 때문에 그 다른 업체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아마. 사실은. 일단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서 이익을 내는 업체는 거의 테슬라가 유일하고, 다른 업체들은 다 적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만들어서. 네. 근데 다른 업체들은 지금 가격을 같이 적자인데 더 적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판매량을 굉장히 감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겪은 다음에 애플이 그 핸드폰 업체를 싹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배가 올랐거든요, 주가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가격 인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에게 악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점유율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점유율은 사실 필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커지면 네. 산업이 커지면. 산업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좀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이제 누가 이제 전기차에서 1위를 할 것이냐, 네.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금도 테슬라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을 굉장히 효율화 시켜놨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사실 다른 업체들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쫓아오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영상 올리신 것 중에서 그 네.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이런 주제를 올리셨더라고요. 네. 상당히 솔깃한데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좀 민망한 얘기인데, 어떻게 이제 작년 연말에 이게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1,000만 원 갖고 100억 얘기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1,100만인데 1,100만이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약자거든요. 아, 많이 그 만들기에 만자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이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거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촬영 시간이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의도한 뜻이 왜곡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보충해서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든다는 건 이제 터무니없지 않냐, 사실 그런 얘기를 다들 하거든요. 저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일했던 그 SK그룹의 그 수펙스라는 경영 이념을 이제 나름대로 저는 응용한 것이고요. 저는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트레이더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께서 항상 그 수펙스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이걸로 시험도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슈퍼엑스라고 하는 게 이제 슈퍼 엑셀런트의 약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줄여 수펙스라고 하는데, 이 수펙스 핵심은 그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인간이 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일하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 이룰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늘의 신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라. 사실 이런 거에 이게 수펙스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비록 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보통 사람이 세우는 평범한 목표, 사실 그거보다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인데, 자, 이게 파란색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고, 녹색은 이제 슈퍼 엑셀런트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녹색의 슈퍼 엑셀런트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 녹색에는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이 세운 목표보다는 더 높아진다. 이 빨간색 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경영 이념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노력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세우는 목표보다, 또는 그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보다는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세웠던 거고, 이걸 이뤄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투자 방식을 잠깐 설명하자면, 저는 다른 투자자들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을 추구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성장주를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주로 종목당 10배 이상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주식 위주로 이제 포트를 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5, 6년 갖고 있으면 최소한 그 10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통상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식이 조금만 하락하면 멘붕해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5, 6년 갖고 있는 거는 뭐 이게 거의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은 20, 30%는 팔아버리고 사실 이런데, 근데 저는 이제 성격상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80%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 성격이고, 예, 저는 그 10년이 지나도 한 주도 팔지 않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그 최소 10배 오르는 주식들은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당연히 성장성이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 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이제 그 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오르죠. 그래서 그 이익이 증가하면서 PR이 증대되고, 아까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MTY 푸즈라고 설명드렸고 SK텔레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적자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게 기업의 비전을 봤을 때 5, 6년 후에는 폭발적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회사. 그래서 5, 6년 후에는 10배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를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차라리 그 회사를 그냥 계속 보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이익이 성장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딱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적자일 때, 또는 주가가 빌빌대고 있을 때 미리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수익률도 높고 할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물량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빌빌거리고 있을 때 이 주가를 조금씩 사 모아야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데, 제 심리적으로 저항이 덜합니다. 맞아요. 예. 네. 오르고 있는데 한 번에 지르기는 심리적으로 힘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를지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미리 물량을 조금씩 확보하자, 사실 이런 거고요. 근데 만약에 5개 종목을 투자하는데 그 3개 종목이 이 중에 5, 6년 후에 10배가 되고, 나머지 2개 종목이 뭐 상장 폐지가 돼서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20년 후가 되면은 딱 그 100억이 됩니다. 1000만 원이. 예.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걸 꼭 이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지. 그걸 반드시 이루겠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간 이제 10배 오를 성장주 이런 걸 이제 주로 이제 발굴하셔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템버그 후문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틀리는 사람이고요. 많이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게 또 큰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래도 소형주가 유리하기 때문에 소형주다 보니까 이제 종목 얘기를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이제 어쩌다 얘기하게 돼갖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절대로 이거 당연히 매수 추천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갖고 그대로 따라할 테니까 이거 뭐 포트 바뀔 때마다 알려달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그건 아니죠. 자기 알아서 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열심히 모은 종목이 이제 루닛이에요, 루닛. 루닛.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루닛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가 그 JP 모건 헬스케어인데,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 루닛이라는 조그만 스타트업이 JP 모건 헬스케어에 계속 참여를 해가지고 그 초청을 받아서 임상 결과를 계속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이 회사가 뭐야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고, 그 결과 이제 세계 최고의 AI 기업, 의료 AI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그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폐암하고 이제 유방암 진단하는데, 암이라는 게 초기에는 이제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장기라든가 이런 데 가려서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초기에는 그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종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 암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중에 굉장히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루닛 AI는 이런 초기, 이렇게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초기 그 암을 AI로 발견해주는 이런 걸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루닛은 GE, 제너럴 일렉트릭, 필립스, fujiFilm과 같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와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이 이제 그 병원에 장비를 팔면 루닛의 제품이 이제 디폴트로 깔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강력하냐면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은 그 하나의 AI 회사만 하고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 노트북을 샀는데 이 윈도우가 디폴트로 깔려 있으면 윈도우만 깔려 있지 다른 OS까지 막 이렇게 깔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루닛의 그 제품이 디폴트로 들어가면 다른 경쟁 업체의 제품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강력한 그 시장 진입 그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닛이 협력한 업체들이 대부분 전 세계 의료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닛이 영상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 대부분 AI 업체들이 그냥 의사를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를 하는데 루닛은 바이오마커 개발을 통해서 직접 그 타겟 치료제 옵션 선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뭐냐면 그 암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질병이어가지고 같은 암이라고 할지라도 환자에 따라서 다 처방이 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처방을 하면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루닛이 이제 자기의 그 AI 솔루션을 이용해서 각 환자들마다 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그 처방을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그 굉장히 시장성이 큰 거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2, 3년 후에 그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오플로하고 지노믹트리인데 이 두 회사의 특징은 둘 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품 개발에 성공했는데 첫 번째로 개발된 제품보다 값도 싸고 성능도 좋다는 겁니다.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품을 개발했다는 걸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위한 인프라 비용, 또 어떤 제품인지 알리는 홍보 비용, 정부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막대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 개발하면 첫 번째 제품을 개발한 회사들이 이미 이런 걸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품 개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누가 최초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정부로부터 운행에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신호등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고 또 도로를 깔도록 해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개발하는 자동차 업체가 하지만 두 번째로 개발한 업체들은 이미 첫 번째가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자동차만 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관점인데 그래서 두 번째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만든 제품보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다. 이거는 굉장히 그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메디톡스입니다. 네. 자, 여기 메디톡스를 보시면요.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시장 개척을 보톡스, 엘러간이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메디톡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보톡스를 개발했는데 메디톡스 제품이 그 엘러간 제품보다 성능은 좋고 가격은 저렴했어요. 그럼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이느냐?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2011년에 13,137원 했는데 2018년에 7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네, 54배가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인정하는 PR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건데요. 자, 지노믹트리는 미국 이그젝 사이언스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장암 진단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그젝 사이언스 제품보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사실 이그젝 사이언스는 자기네도 이 제품을 라이센스해서 한 겁니다. 원천 기술이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그 지노믹트리는 자기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미국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에 걸리는 것보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런 조기 진단을 통해서 암을 그 미리 발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도 큰 이익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어떤 이런 약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진단 키트를 개발하면 제약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찾아가고 이거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식인데 거꾸로 보험회사에서 찾아와서 빨리 좀 올려라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럽니다. 예.
그러는 거고, 이 덕분에 이제 미국 이그젝 사이언스는 4년 만에 주가가 10배거가 됐습니다. 10배가 올랐습니다.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 임상이 이제 지연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임상이 정상화되고 FDA 승인을 받으면 역시 이그젝 사이언스가 갔던 4년 만에 10배. 그런 흐름을 쭉 따라갈 것으로 저는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지노믹 트리는 이제 인체, 사람 몸이 아닌 대변을 가지고 FDA 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에 성공해서 이미 제품을 팔기 때문에 그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고, 그래서 FDA 승인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거기고, 또 국내에서도 현재 대장암 진단 키트가 전년 대비 매출액이 거의 10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시장인데. 네네. 그래서 작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한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한 지금 임상 실험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의료보험 적용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국내에서도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외에 이제 방광암 진단 키트도 미국에서 이제 LTD, Lab Development Test, LTD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금년에 이제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 미국에서 그 LTD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 다른 그 기업을 보면은 LTD 서비스 한 후에 주가가 5배가 올랐습니다. 예. 근데 LTD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FDA 허가 없이 자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오플로우도 역시 이제 미국에서 인슐렛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이제 인슐린 펌프를 개발했고요. 근데 이제 인슐렛 제품보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예. 근데 이제 인슐렛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8년 만에 12배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오플로우 제품도 그 건강보험 적용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내에 이제 2형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비싸서 많이 못 쓰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년에 파트너사 정한다고 하는데, 미국 파트너사 정해지면은, 그리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이것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들 아시는 회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저는 이제 5, 6년 후에 10배가 갈 걸로 거의 확실한 섹터를 하나 꼽으라. 그럼 저는 이제 로봇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나름대로 이게 1000만원에서 100억 가는 이게 편입을 했는데, 최근에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너무 올랐잖아요. 2배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거는 이제 다른 로봇들로 변경을 할 생각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걸 로봇줄을 사야 되느냐 이제 계속 고민을, 왜냐면 이건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근데 이제 저는 향후 로봇주의 대장주는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로봇주로 편입을 할 생각이고요. 자, 전기차 회사가 무슨 로봇주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자동차를 한 대도 만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가 됐습니다. 로봇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테슬라의 로봇 가능성을 아주 높게 꼽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격하고 AI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9월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3년에서 5년 안에 시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하고 비교하면서 이거 너무 엉성한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설프다고 막. 실제로 테슬라가 그 옵티머스 개발한 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전문가들이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 로봇을 만든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다. 사실 이런 칭찬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론 머스크 말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가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을 $20,000 이내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인데, 저는 이 가격이면 뭐 모든 걸 다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 가격이라면 테슬라의 로봇이 시장에서 급속히 보급될 거고, 테슬라는 로봇의 리딩 업체가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경쟁 업체들은 이 가격 못 맞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는 AI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두뇌죠. 근데 로봇과 기계의 차이점은 AI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고, 기계는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 공장에서 막 이렇게 나사 조립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품 조립. 이거를 로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로봇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부품 조립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밍 되는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기계입니다. 로봇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은
앞으로 뭐 로봇이 얼마나 더 빨리 움직이느냐, 뭐 뛰느냐, 걷느냐, 이런 거, 계단을 올라가느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로봇의 AI가 더 훌륭한지 사실 이걸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 냉장고, 자, 집에 로봇이 있는 냉장고에 가서 맥주를 가져온 로봇을 생각해 보면요. 일단 냉장고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냉장고 문을 너무 힘을 적게 주면 냉장고 문이 안 열리고, 너무 힘을 많이 주면 냉장고가 고장이 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지 AI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맥주를 찾아야 되는데, 간에 캔이 콜라 캔도 있고 맥주 캔도 있는데 이거는 로봇이 어느 게 맥주 캔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맥주가 뭐 예를 들면 그 미국에 하면 뭐 플라스틱 그 고리로 하고 6개씩 묶여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 묶여 있다. 그럼 그걸 하나를 풀어야 됩니다. 그거 풀어야 되고 또 반찬이 있고 저 깊숙한 뒤에 숨겨져 있으면 그걸 또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AI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로봇의 AI가 얼마나 발달됐는지에 따라 그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보다 더 뛰어난 AI 역량을 가진 로봇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첫째 값이 싸고 둘째 AI 능력이 뛰어난 테슬라 로봇의 선두업체가 될 가능성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그 로봇 시장이 테슬라 전기차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봇이 자동차보다 더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그 보스건 다이나믹스의 그 2적 보행 로봇도 있고 4적 보행 로봇도 있는데 4적 보행 로봇이 이제 스팟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해서 가격을 찾아보니까 네. 8,9천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시켜야지 사실상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이 물량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 좀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네. 뭐 맞습니다. 대량 생산 이제 물량이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인데 마지막으로 편입한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여전히 주식은 아니지만 큰 성장성이 있어서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갖고 연준이 세세 전환을 하면은 가장 먼저 오를 자산으로 비트코인이다 제가 말씀 한번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 그 속성상 자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면 가장 먼저 오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올랐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확 오르네요 진짜. 그래서 가장 비트코인이 먼저 급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이렇게 5개 이제 현재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로. 제가 이제 처음 이걸 공개한 날짜가 제가 23일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날짜로 이거 보니까는 그래도 제가 이 걱정을 했어요. 이게 괜히 이게 종목을 말해가지고 이게 폭락을 하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 달 지난 시점에 30%나 이거 올라가지고. 야, 레인보우 로틱스 가격이 2배 올라가지고 루닛도 많이 올랐네요. 네, 다행이다. 다시는 이런 건 공개적으로 말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심적인 부담이 있어서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참고적으로 사면 뭐 무조건 보유하는 건 아니고, 오르면 팔고, 이제 이럽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단기에 너무 빨리 올라가죠. 네, 너무 빨리 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또 급등주 파는 노하우는 또 개인적인 노하우는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5일선하고 10일선을 봐서 11선이 5일선 밑으로 떨어진 시점에 급등주 판매를 합니다. 약간 데드크로스 발생하는. 왜냐하면 너무 빨리 팔아버리면 급등주라고 하는 게 사실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10배 오를 수도 있고 뭐 5배.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끝까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끝까지 본다는 관점이 5일선이 11선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를 하시는 거고, 그죠? 현황은? 근데 이제 다시 진짜 논파시 말씀드리면 절대 이거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런 방식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80%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상장 폐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엄청 많이 틀립니다. 그런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적인 뭐 트레이드라든지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승률이 높지가 않아요. 제가 알기로 한 30~40%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30~40%, 그러니까 10종목 중에서 3종목에서 4종목이 정말 한 10배 정도, 5배 이상 오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 관점에서는 사실 크게 플러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책을 한번 봤는데 그 프로들이 되게 승률이 50에서 60% 되고요. 아마추어들도 한 50%, 40~5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반은 고수와 하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제 그 하수들은 한 20%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한 7, 80% 떨어져도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고수들은 일단 승률은 비슷한데, 일단 하나 걸렸다 싶으면 끝까지 갖고 가는 그렇죠. 거죠. 네. 저 10개, 20개 끝까지. 네. 사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네. 뭐, 나중에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또 다른 거 여쭤볼게요. 제가 이건 이제 안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노후를 위해서 뭐 투자할 만한 뭐, 투자처, 뭐 리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 이 상황에서 또 주목할 만한 투자처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때 요즘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처음에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예상했을 때 리오픈주를 중국 리오픈주를 이제 예상을 해서 주인들이 물어보면 이제 리오픈주 추천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리오픈주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근데 이제 좀 화장품, 뭐 면세점, 항공 이런 거 말고 네네.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 중국 리오픈주로 치아 관련 주식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임플란트 쪽? 예, 왜냐면 리오픈을 하면 그동안 밖에 나갈 수 없어서 치과 치료를 미뤘던 사람들,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코로나에 걸릴 염려가 있어서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이제 이런 치과 치료를 안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거 치과로 몰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치아 관련 그 임플란트 주식을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게 너무 올라 버렸더라고요. 임플란트가 보니까 신고가를 갱신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올라서 이건 말씀을 못 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잠깐 생각해 본 게 이제 저 생보사. 생명보험사. 생보사.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 큰 수익을 준다기보다 사실 이제 그 은행주 지금 오르듯이 사실 그 은행주 한 10%, 20%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그 며칠 전에 제가 다른 방송을 듣다가 알게 된 것인데 요즘 그 보험사 신용대출금리가 13%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점수가 1000점 만점에 900점이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 들은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1000점 만점에 900점이면 이게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굉장히 좋은 편, 한 2등급 될 거예요. 제 생각에. 1, 2등급 정도.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출금리가 10%가 넘는다고. 진짜 그러니까 엄청 올라요. 저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은 열심히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 단속의 손길이 이 보험사에는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사들의 대출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런 고금리는 상당 기간 오래될 걸로 예상하고 그래서 지금 보험사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은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손보사가, 손해보험사가 있고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좋은 게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손해보험사는 1차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험사는 상승을 했는데 이게 생보사들은 아직 상승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그 금리 상승의 수혜주인데 손보사들은 상승했고 근데 생보사들도 그럼 조만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사실 사이클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오르고 있지 못하고 특히 그 배당락 후에 크게 하락을 한 후에 아직도 오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금융주들이 순환해서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안 오른 섹터가 지금 이게 생보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의 최대 추세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상승을 주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소형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생보사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생보사가 좀 낙폭이 너무 과대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사이다 경제와 CJ CGV에서 주최하는 그 강연회를 하시는데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예, 저는 개인이 그 투자를 하는 목적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를 통해서 뭐 엄청 돈을 벌겠다 이거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욕심이 과하면 사실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인생을 이제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인생 중간에 살면서 중간에 돈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인생 마지막에 돈이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어서 어렵게 살다가 말년이 행복하면 성공한 인생이고요. 젊어서 돈도 많고 많은 걸 누리다가 말년이 불행해지면 결국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젊어서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 좀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에 노후 준비를 말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노후 준비 하라는 얘기만 하고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무조건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은 없고 그저 뭐 저축을 많이 해라. 아니면 뭐 펀드에 들어라. 무슨 뭐 IRP, 연금저축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게 사실 이런 게 그냥 이런 식으로만 드는 게 그 효율적인 노후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연금저축, 뭐 IRP 가입을 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투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것 내용하고는 좀 노후 준비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좀 다르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자, 노후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 건 필수고요. 사람들 성향에 따라 투자 방법은 또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 개인 성향별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 그 생각을,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자산의 속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연금과 보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후 준비 필수적인 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말 투자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정말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편안한 노후, 그렇죠? 네, 비참한 노후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으신다면은 꼭 참석을 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패널을 모시지만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료를 깔끔하게, 정말 성실하게, 디테일하게 준비 잘 해오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참석을 하시면은 그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내서 또 값을 지불해서 참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얻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백만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